안녕하십니까.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하고 조정하는 세상 만들기에 박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술 외교에서 꽤 중요한 흥미로운 순간 하나를 함께 살펴봅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즉 AI에 관한 조약인 유럽 평유의 AI 프레임워크 협약의 협상 과정입니다. 유럽연합, 즉 EU의 회원국들을 포함한 46개 회원국, 여기에 옵서버 자격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까지 참여해서 AI 규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을 처음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보면 멋져 보이지만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협상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협상의 7가지 요소 관점에서 특히 이해관계와 옵션의 2가지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특히 미국과 EU가 각자 속내, 즉 왜 그것을 원했는지, 즉 이해관계를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안, 즉 옵션을 개발할 수 있었을지를 고민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부터 간단히 정리합니다. 유럽 평유에는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의 지역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럽연합, 즉 EU와는 다른 조직이지만 EU 회원국들 모두 유럽 평유의 회원국입니다. 비유럽 국가는 옵서버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바티칸 등이 옵서버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협약의 공식 명칭은 인공지능 및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협상에는 46개 회원국은 물론 회원국이 아닌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그리고 EU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68명의 국제대표들과 여러 다른 국제기구들도 이 협약의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협약은 2024년 5월 채택됐고 같은 해 9월 리투아니아에서 서명이 개시됐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미국, 영국, 우크라이나, 일본, 캐나다 및 EU를 포함하여 18개 국가가 이 협약을 서명했습니다.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해 최소 5개 국가의 비준이 필요한데 그중 3개 국가는 유럽 평유의 회원국이 되어야 하고 7국가의 마지막 비준서 기탁 후 3개월 경과하면 발효합니다. 유럽 평유의 AI 협약의 협상에서 인권을 위한 AI라는 아주 그럴듯한 구호가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와 AI 주권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이 협상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의 각자의 진짜 속내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러한 속내는 이해관계입니다. 먼저 이 협상의 주된 참가국인 미국과 EU의 이해관계를 살펴봅니다. 협상에서 이해관계는 겉으로 드러난 요구가 아니라 그 요구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 또는 동기를 말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EU와 미국의 입장은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EU는 민간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해 강력하고 예외 없는 법적 규제를 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EU는 이미 EU AI법을 제정하고 있었고 이 협약 역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지길 바랬습니다. EU AI법은 2021년 4월 유로피안 커미션, 즉 유럽위원회의 초안이 발표되었고 그 후 2024년 3월에 채택되었고 유럽 평유의 AI 협약은 2023년 초부터 논의돼 2024년 5월에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EU AI법과 유럽 평유의 이 AI 협약은 그러한 채택 과정이 시기적으로 겹칩니다. 반면 미국은 규제의 대상은 공공부문에 한정되어야 하고 민간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조항은 빠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국방 안보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 영역에는 최대한의 자율성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의 뒤에는 각자의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먼저 EU부터 보겠습니다. EU의 핵심 이해관계는 규범의 조화였습니다. 이미 자국의 AI법을 준비하고 있던 EU 입장에서는 유럽 평유의 협약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질 경우 EU 기업들이 이중 규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EU는 EU AI법을 잘 준수하면 이 협약도 자연스럽게 잘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구조를 원했습니다. 국내 규범과 국제 규범의 일관성이 산업 경쟁력이 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와 함께 EU는 자신의 규범이 국제 표준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브뤼셀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해관계는 한마디로 혁신의 사수였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같은 글로벌 AI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으로서는 민간 혁신이 과도한 규제로 발묶이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미국도 인권보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범 및 적용 방식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성을 강하게 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원의 비준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로버트 퍼트넘의 투레벨 게임 이론에서 말하듯 국내 정치적인 제약을 이번 협상에서 자신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요컨대 EU는 규범의 일관성을, 미국은 혁신의 속도를 각자 레드라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EU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충족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EU의 강력한 규제 요구와 미국의 민간 자율 보호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인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옵션 개발입니다. 첫째 옵션은 이 협약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투트랙 접근이었습니다. 이는 누군가의 요구를 조금씩 깎아 절충하는 타협이 아니고 규범의 적용 단위 자체를 바꾸는 옵션이었습니다. 미국은 민간부문을 협약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에서 빼자고 주장했고 EU는 그렇게 되면 인권보호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은 이 협약 규정을 엄격하게 직접 적용받도록 하지만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각 당사국이 자국 법체계에 맞게 이 협약의 원칙과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유연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EU는 포괄적 적용이라는 명분을 지키고 미국은 민간 부문에 대한 직접 규제를 피하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다시 말해 왜? 라는 이해관계는 지키면서 어떻게? 라는 옵션 개발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둘째 옵션은 이 협약의 직접적인 의무 대신 목표 지향적 의무를 채택한 것입니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신 각국의 법체계에 맞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공통 원칙을 이행하라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 주권과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AI 규제에 관한 국제 규범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협상의 7가지 요소 가운데 우리가 집중한 2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해관계인 왜와 옵션인 어떻게입니다. 먼저 이해관계입니다. EU는 유럽평유의 AI 협약과 EU AI법 사이의 조화를 원했고 미국은 이 협약으로 인해 민간 혁신이 제한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다음은 옵션 개발입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적용하고 의무의 형태를 목표 중심으로 설계함으로써 서로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하는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협상의 또 다른 요소인 정당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와 미국은 이미 OECD를 통해 AI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고 인권이라는 보편적 기준의 정당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미국은 상원의 비준 동의라는 국내법적 한계를 자신의 기준으로서 정당성을 보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평유의 AI 협약은 EU AI법의 국제판 요약본이라 불릴 정도로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EU의 만족도는 컸을 겁니다. 다만 미국을 붙잡기 위해 허용된 국가안보 예외와 민간 부문에 대한 유연성 때문에 이 협약이 완전하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방과 안보가 유럽평유의 관할 범위 밖에 있다는 점, 그리고 국방 AI 경쟁력의 제한은 미국 등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예외와 유연성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적어도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등의 변수로 인해 실제로 이 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협상 교훈입니다. 국가 간 협상이든 개인 간 협상이든 그 협상 구조는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첫째, 왜, why 이해관계를 물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 뒤에 있는 진짜 걱정과 요구인 이해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를 다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목적지는 같아도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바꿀 수 없는 한계는 오히려 정당한 이유이자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속내를 읽고 창의적인 옵션을 만들어내는 힘, 그것이 협상하고 조정하는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협상의 분석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협상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협조하는 세상, 즉 협상하고 조정하는 세상 만들기에 박필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